틱과 뚜렛 장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틱이란 운동장애의 하나로서 갑자기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일정하게 이렇게 몸짓을 내거나 소리를 내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틱의 특징은 불수의적이고 그 다음에 일정한 리듬이 없고 그리고 뚜렷한 목적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틱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단순 틱, 단순 음성 틱, 그 다음에 단순 운동 틱, 그 다음에 복합 운동 틱, 복합 음성 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운동 틱은 눈 깜빡임, 얼굴 찡그리기, 코 찡그리기, 입 벌리기, 머리 끄덕이기, 머리 흔들기, 머리 돌리기, 어깨 으쓱이기, 팔다리 흔들기, 배 실룩이기 정도가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단순 음성 틱에는 킁킁거리기, 기침하기, 코 들어 마시기, 입맛 다시기, 혀차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 운동 틱은 신체, 사물 만지기, 깡충 뛰기, 돌기, 다른 사람 행동 따라하기 등이 있고, 복합 음성 틱은 자신 또는 타인이 한 말을 반복하기, 갑자기 악담하기 등 여러가지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 깜빡이기와 킁킁거리기 같은 그러한 단순한 틱들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널리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틱은 굉장히 그것보다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해해야 되지 않는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복잡한 행동을 할 때는 사실은 좀 더 그런 전문적인 진료 내지는 평가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틱에는 여기 표에 나와 있다시피 운동 틱과 음성 틱으로 나누게 되고, 또 그 증상의 복잡성에 따라서 단순 틱과 복합 틱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복합 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한 행동으로 구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진단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대로 된 평가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틱장애 진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틱장애란 그 경과에 따라서 여러가지 것으로 분류가 되는데, 일단 일과성 틱장애가 있습니다. 일과성 틱장애는 말 그대로 어느 정도 단기간 그 증상을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일과성 틱장애 진단 기준을 보면 첫 번째,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의 운동 틱 그리고 음성 틱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틱이 적어도 4주 동안 거의 날마다 하루에 몇 차례씩 일어나나 일과성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12개월 이상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8세 이전에 발병을 하고요. 그리고 이 장애는 물질이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즉, 틱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신체적인 질환이라든가 어떤 약물에 의한 것이 아닐 때 일과성 틱 장애가 진단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뚜렛 장애, 그 다음에 만성 운동성 장애, 만성 운동성 장애 또는 음성 틱 장애의 진단 기준에 맞지 않아야 합니다. 만성 틱 장애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틱 장애는 그런 운동 질환이긴 하지만은 그 진단은 결과적으로 틱이 얼마만큼 지속이 되고 얼마만큼 있다가 사라지냐에 따라서 경과에 따라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성은 그 기간이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거의 매일 또는 간헐적으로 하루에 몇 차례씩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틱이 없는 기간이 연속적으로 3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아야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1년 이상 틱이 계속되면서 틱이 없는 기간이 틱이 연속으로는 3개월 이상 있어야 만성 틱 장애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 아까 일과성 틱 장애와 마찬가지로 18세 이전에 발병을 하고, 그리고 장애가 일반적인 물질이라든가 의학적 상태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하고, 뚜렛 장애의 진단 기준에 맞지 않아야 합니다. 뚜렛 장애입니다. 뚜렛 장애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뚜렛 장애는 음성 틱과 운동 틱이 같이 있는 상태를 저희가 뚜렛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운동 틱 또는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음성 틱이 장애의 경과 중 일부 기간 동안 나타나고, 다만 두 가지, 즉 음성 틱과 운동 틱이 반드시 함께 나타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틱이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거의 매일 또는 간헐적으로 하루에 몇 차례씩 일어나야 하고, 이거 만성틱과 마찬가지로 틱이 없는 기간이 연속적으로 3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진단 기준과 마찬가지로 18세 이전에 발병해야 되고, 장애는 물질과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에 의한 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즉, 틱 장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성틱, 운동틱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증상의 복잡성에 따라서 단순 틱, 그 다음에 복합 틱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기간에 따라서 1년 이하로 있다가 사라지는 일과성 틱 장애, 그 다음에 1년 이상 지속되는 만성 틱 장애, 그리고 음성 틱과 운동 틱이 같이 동반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뚜렛 장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1년 이상 이하이냐, 18세 이전에 발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성틱과 운동틱이 같이 있으면 뚜렛장애로 보고, 음성틱 또는 운동틱 한 종류만 있을 때는 저희가 틱장애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뚜렛장애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음성틱과 운동틱이 한꺼번에 동시에 무조건 나타나야 진단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틱장애의 임상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틱장애는 일단 첫 번째는 불수의적입니다. 불수의적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환자분께서도 틱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충동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느낌으로 인해서 자신은 원하진 않지만은 틱 증상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보일 수가 있겠고요. 다만 불소유적이긴 하지만 잠시 동안 의지를 억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증상의 변화가 다양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하루에도 강도의 변화가 심합니다. 즉, 어떤 날은 아침에는 증상이 심했다가 저녁에는 괜찮아질 수가 있고, 또 저녁에 증상이 심했다가 또 아침에 증상이 괜찮아질 수가 있고, 또 전체적인 경과에도 변화가 심합니다. 즉, 아까 일과성 틱장애에서 볼 수도 있다시피 어떤 기간 동안 틱이 굉장히 심해지다가 또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틱이 심했다가 괜찮아졌다가 다시 심해졌다가 괜찮아졌다가 하는 등 상당히 다양한 경과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한 경과를 보이는 원인 중에는 사실 스트레스가 많은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소아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덜한 방학 때는 틱이 상대적으로 좀 괜찮아졌다가 이제 새학기가 들어서 공부라든가 아니면 친구들 만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이면 다시 틱이 조금 더 심해지는 그런 경과를 보이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사실 틱의 부위도 계속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눈 주위에 틱이 생겼다가 입 주위로 바뀌기도 하고, 또 이게 팔 쪽으로 옮기기도 하고, 그래서 틱은 상당히 다양한 변화무쌍한 경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분들이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틱을 하기 전에 환자분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충동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전조감각 충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조감각 충동이란 것은 틱이 나타나기 직전에 생기는 욕구를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상한 느낌이 난다든지 아니면 마치 재채기를 하거나 몸이 가려울 때 간질간질 것과 유사한 느낌이 난다든지, 아니면 틱이 생기기 전에는 상당히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이러한 느낌, 즉 사실 그 환자분밖에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주관적인 느낌들로 인해서 사실은 환자분으로 하여금 환자분도 틱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틱을 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충동 내지는 느낌일 수 있는데, 그거를 전조감각 충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조감각 충동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일반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이라든가 손등이라든가 견갑골이라든가 어깨라든가 복부 중앙이라든가 눈이라든가 허벅지라든가 이러한 굉장히 다양한 신체적 부위에서 전조감각 충동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전조감각 충동을 느끼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느낌을 보상하기 위해서 틱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각 부위에 따라서 틱 환자들이 많이 이렇게 느끼는 그런 전조감각 충동 부위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틱의 아까 이제 나중에 치료로 또 다룰 텐데, 그래서 틱의 그런 행동 치료법에는 사실 습관 반전 훈련이라고 해서 그 틱의 이제 약물 치료 외에
그 이제 운동 치료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습관 반전 훈련은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자분들의 전조감각 충동을 확인을 해서 그 전조감각 충동에 그 반대되는 경쟁 행동을 함으로써 그 틱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몸통을 흔드는 그러한 틱 증상이 있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랫배 근육을 일부러 조인다거나, 아니면은 눈을 깜빡이는 그런 틱이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눈을 깜빡이게끔 만드는 그런 전조감각 충동이 있었을 때 초점을 맞추고 눈을 크게 뜨고 천천히 눈을 자발적으로 깜빡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전조감각 충동에 대응하는 경쟁 행동을 만듦으로써 틱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을 저희가 습관 반전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틱은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경과를 이렇게 보이는데, 특히 틱이 심해질 때는 스트레스라든가 불안할 때라든가 피로해질 때라든가 흥분 상태, 이럴 때는 틱이 심해질 수가 있고요. 또 틱이 감소할 때는 적당한 술을 마셨다든지 휴식을 한다든지 잠을 잘 때라든지 한 가지 행동에 몰두할 때 틱이 감소되는 그런 경과를 보입니다. 유병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틱의 평생 유병률은 틱장애는 4% 정도, 그리고 뚜렛장애는 0.04에서 0.05% 정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남녀 비율로 따졌을 때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3배에서 4배 정도 많은 경과를, 그러니까 많은 그런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병 시기는 만 7세경이 가장 흔하고요. 만 7세경이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갈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학습 스트레스가 시작되는 시기고, 보통 운동틱이 먼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음성틱이 그 이후에 따라서, 즉 뚜렛 이제 장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운동틱이 생겼다가 그 다음에 발생 후 한 3, 4년 이후에 그 음성틱이 이렇게 따라 나오는 그러한 경과를 보이고 있고, 특히 음성틱이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20% 정도는 사실 아버지 쪽에 틱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 그 소아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한 가지 진단보다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진단을 같이 이렇게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틱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ADHD라든가 강박증이라든가 학습장애라든가 기분장애라든가 불안장애와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질환들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뚜렛 장애가 있었을 때 ADHD라든가 틱이라든가 그런 강박장애라든가 이러한 그 다음에 행동 문제라든가 충동 문제,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틱이 있었을 때 단순하게 그냥 틱만 가지고 평가를 가지고 치료를 하기보다는 사실은 동반되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실질적인 그런 학교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생활에 얼마만큼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반되는 질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불안 증상은 한 90% 정도 있는데, 특히 강박 등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틱이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 불안 증상이 같이 동반되어 있을 때 30% 정도는 강박증으로 진단이 되고, 그리고 강박증이 아닐 때는 가장 많은 것은 광장공포증, 사회공포증, 단순공포가 많고, 특히 이제 ADHD가 50에서 70%, 반항장애가 60%, 후행장애가 15%, 기분장애가 60%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 동반되는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틱이라든가 뚜렛이 있었을 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틱의 원인은 상당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 생화학적, 뇌구조적, 면역적, 심리적, 환경적,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각각의 원인들에 대해서 다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뚜렛 같은 경우에는 일란성 쌍생아 일치율이 53에서 56%, 이란성 쌍생아 같은 경우에는 8% 정도이기 때문에, 즉 일란성 쌍생아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유전자의 그런 조성이 같다라는 얘기라서 유전적인 영향이 많이 차지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만성 틱장애 뚜렛을 봤었을 때 일란성 쌍생아 같은 경우에 77에서 94%, 이란성 쌍생아도 23% 정도를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유전적인 경향이 많은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특히 그 또렛이나 틱장애 가진 환자의 그런 직계 가족에서 틱 유병률이 15에서 33% 정도, 즉 일반 인구 유병률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가족력, 유전적인 그런 영향력이 많고, 그리고 그 얘기는 사실은 그런 틱이라든가 또렛장애의 발생에 있어서 상당히 생물학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유전적인 소인을 가진 사람 중 10%만의 질병으로 발전되는 수준의 틱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 뭐 유전적인 것이 모두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부모 중 어느 한쪽도 또래병과 관계된 유전자가 없는 경우에도 틱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유전적인 영향으로만 설명을 할 수는 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화학적으로 보면은 도파민,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틱에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뇌 구조적에서도 여기 이제 뇌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틱은 운동장애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자분께서 틱을 다 조절할 수가 없는 불수의적인 운동장애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환자분이 원하지는 않지만 뇌 어느 부위에서 환자분으로 하여금 자꾸 틱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신호를 자꾸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런 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왔다시피 이러한 그런 뇌 구조, 특히 이제 전두엽과 그 다음에 선조체, 그 다음에 시상을 이렇게 아우르는 그러한 뇌신경의 부위가 이상이 있었을 때 이러한 틱 증상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 뇌회로는 사실은 강박증에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틱이 있는 경우에 그 강박증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를 저희가 생물학적으로도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면역적으로 연쇄구균이라고, 그래서 연쇄구균 감염을 한 이후에 또 일시적으로 틱이라든가 강박 증상을 보이는 일련의 현상들을 저희가 또 관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주산기 합병증이 있다든가 태아 이치에 이상이 있었다든가 장기간 진통을 했다든가 미수가, 태반 이상, 임신 중독, 탯줄 이상 등의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또 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후는 또렛장애 같은 경우에는 치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좀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틱장애는 또렛장애보다는 예후가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뇌 발달, 그 다음에 뇌 안에 있는 그러한 신경회로의 어떤 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후기 청소년기나 초기 성인기에 뇌 발달이 다 되면은 실질적으로 치료가 증상이 좋아지고 틱장애가 괜찮아지는 그런 경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에서 33% 정도는 증상이 호전 악화를 반복을 하고 33에서 100% 정도는 증상이 감소가 되고 3%에서 36% 정도는 증상이 변화가 없거나 악화되는 그런 경과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이 퍼센트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이유는 각 연구들마다 사실은 그러한 예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그러한 것에 기인을 하고, 그래서 틱장애 같은 경우에는 다만 어느 정도 성장이 끝나고 후기 청소년기나 초기 성인기가 되면은 그래도 이전보다는 상당히 호전되는 그런 경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또 예후가 나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후가 나빴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동반 질환이 많을수록 예후가 나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HD라든가 강박장애가 동반이 됐었을 때, 그리고 상당히 일찍 발병을 했을 때, 그리고 부모도 성인기에 틱이 남아있는 경우, 그러니까 아까 유전성이 높았기 때문에 부모님도 틱의 경과가 좋지 않으면 사실은 그거랑 연관된 아이도 그거 못지않게,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러한 틱의 경과를 따라갈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가정 내 갈등이 심한다든지 아니면 정서장애, 우울증이라든가 조울증이라든가 이런 정서장애가 공존이 됐었을 때도 당연히 예후가 나쁠 수가 있고, 또 예후가 좋은 경우에는 여성이라든가 6살, 8살 사이에 6에서 8세 사이에 발병이 됐었을 때, 그리고 처음 발병 시에 수면장애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후와 상관없는 요인은 뭐 약물에 대해서 틱 증상의 반응이라든가 아동기의 틱 증상의 심각도는 예후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치료 적응증은 틱의 치료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를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외래에서 보면은 뭐 틱이 있는, 특히 이제 소아 같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뭐 우려를 해서 이제 이렇게 병원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그 증상이 심하지 않고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면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자존감이 저하된다든지, 아니면 틱으로 인해서 뭐 또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틱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틱 증상으로 인해서 뭐 기능적인 그런 문제, 그러니까 뭐 공부라든가 수면이라든가 뭐 말하는 데 문제를 야기시키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틱 증상이 너무 심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사실은 틱 증상 자체보다는 틱 증상으로 인해서 뭐 그런 환자라든가 아니면 주변 생활에 여러 가지 영향을 이렇게 받았을 때 저희가 보통 그게 치료 적응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목표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치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목표는 사회적, 학업적 적응 정도로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의 완전한 제거가 그래서 목표는 아닙니다. 즉 틱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치료를 한다라기보다는 틱이 조금은 있더라도 그래도 그거를 어느 정도 환자가 잘 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장이 없을 정도로 증상을 조절을 하는 것이 일단 1차적인 목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경과 관찰을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아까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습관 반정 훈련과 같은 그런 비약물적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틱의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의 틱 치료 경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온 자료인데요. 보통 뭐 성인에서 81.7%, 그 다음에 이제 아이 같은 경우에도 74.5%가 그리고 틱의 이제 경험을 이제 틱 환자 중에 그렇게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것들이 보시면은 다 약물 치료가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떤 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전문적인 것보다는 일단 미국에서도 틱 치료를 받는 많은 그러한 환자들이 사실은 약물적 치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약물 치료 효과에 대해서 보면 소아에서도 뭐 굉장히 약을 먹고 나서 상당히 많이 호전을 보인 것이 41.1%, 그러면 어느 정도 호전을 보인 것이 40.9%라고 해서 40.9%라서 요거를 다 합쳐도 한 81% 정도는 어느 정도 약물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 뭐 효과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호전이 되는 그러한 양상을 보였고, 뭐 약을 먹고 나서 더 안 좋아진 건 한 2.2% 정도, 5% 정도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성인에서도 소아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호전 양상을 보이는 게 54% 정도로 해서, 뭐 사실은 뭐 약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다 틱이 치료가 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은 분명히 약물 치료도 굉장히 선택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치료적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전문적인 얘기인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틱이 있었을 때는 대부분 여러 가지 약물을 쓰지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러한 할로페리돌, 리스페리돈, 아리페프라졸과 같은 이런 항정신병 약물을 저희가 씁니다.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틱이 정신병이 아닌데 왜 항정신병 약물을 쓰느냐? 사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틱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조건들 중에 하나가 아까 세로토닌, 도파민과 같은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러한 항정신병 약물들은 사실은 과도하게 분비된 그런 도파민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약물들이 환자분이 정신병이 있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과도하게 그러한 이제 분비된 그러한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런 약물 치료를 통해서 균형을 맞춰줌으로써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약물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치료는 아니고, 그리고 사실 이 세상에 부작용이 없는 약물은 없기
좋기 때문에 사실 약을 썼을 때 분명히 뭐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그거 못지않은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을 먹었을 때 졸린다든지 체중이 증가한다든지 변비라든지 아니면 이제 추체외로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제 항정신병 약물을 먹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그런 부작용들의 양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저희가 이제 파킨슨씨 병이 있었을 때 나오는 그런 증상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파킨슨 증후군이다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무표정해진다든지 아니면 몸이 굳는다든지 손이 떨린다든지 아니면 정자물렁증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앉아보질 못하는 그러한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충분히 약물 부작용은 조절이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틱이라든가 뚜렛으로 인해서 약물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 이러한 부작용이 생겨났었을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주치의라든가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한테 이러한 것들을 잘 상의를 하면은 이러한 부작용을 상대적으로 덜 겪으면서도 충분히 약물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약물적 치료가 있습니다. 즉 틱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물학적인 어떤 요소들이 많지만 사실 이거를 무조건 약물로 치료한다기보다는 비약물적 치료로 하는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는데 보통 이제 아까 잠깐 소개해 드렸다시피 그 틱의 비약물적 치료에 중에서 가장 효과가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로는 습관 치환, 습관 반전 훈련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틱 환자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틱이 있기 전에 전조충동이라는 것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전조충동이 생기는 그러한 부위라든가 그러한 양상에 따라서 이제 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환자분으로 하여금 그러한 전조충동을 잘 인지하는 훈련을 해서 그 충동에 경쟁하는 그런 행동으로 이렇게 그런 틱 행동을 바꿔주는 것을 저희가 습관 반전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면 틱의 증상을 자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틱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조충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그거를 바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조충동에 대해서 알아내고 그리고 어떤 느낌인지 그거를 기술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표현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맞는 그런 경쟁 반응을 알아내서 연습을 하는 그러한 치료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한 20여 개 정도 이 습관 반전 훈련에 대한 그러한 연구들이 진행이 됐고요. 보통 연구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틱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연구에서 어쨌든 비약물적 치료 중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입증된 그러한 치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자기 관찰이라든가 연관 사건 조절, 이완 훈련, 노출과 반응 억제, 인지행동 치료, 심리 치료, 집단 치료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요즘 이제 틱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나 찾아보시면 사실 틱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치료 방법들이 이렇게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치료들이 사실은 거기서 광고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틱에 대해서 아주 이러한 이렇게 입증된 연구 결과들이 있는 치료들이 사실 있을 수도 있고 아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틱에 대해서 이렇게 막연하게 그런 여러 가지 범람하는 정보들을 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기보다는 사실은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효과가 입증이 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어떤 합리적으로 치료를 받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틱은 대표적인 운동장애고요. 그리고 이제 7세 이전의 소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운동장애고 그리고 틱의 종류에는 음성틱과 운동틱이 있는데 그 틱의 어떤 증상의 복합성에 따라서 단순틱, 복합틱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음성틱과 운동틱이 같이 있는 경우를 저희가 따로 뚜렛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틱은 경과에 따라서 12개월,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일괄성 틱도 있지만
1년 이상 지속되는 만성틱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음성틱과 운동틱이 같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거는 뚜렛이라고 해서 이것도 진단을 내리려면 최소 1년 이상은 지나야 저희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틱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유전성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운동장애이기 때문에 상당히 생물학적인, 특히 이제 그런 뇌 구조라든가 뇌 신경이라든가 아니면 뇌에 있는 신경전달 물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리고 사실 이제 어렸을 때 생겨난 틱은 뇌 발달을 하면서 청소년기 내지는 후기 청소년기 내지는 초기 성인기가 되면은 이제 뇌가 어느 정도 성숙을 하면서 좋아지는 경과를 밟지만 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틱 자체가 어쨌든 환자분의 어떤 일상생활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그걸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았을 때 저희가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약물 치료를 많이 하는데, 약물 치료도 완전한 치료는 아니고 비약물적 치료 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습관만족 훈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